자, 먼저 지금 국민의당의 의총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김상조 후보자는 조건부 채택, 강경화 후보자는 채택 불가. 좀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이 현재 그 국회 의석 구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상주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채택을 하기로 했고요.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채택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김희수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고 추후에 아마 자유 표결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고향이 그 전북 고창이고 태어나기는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호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호남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예.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벌 저격수라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 이제 좋은 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일부 흠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 부인이 그 학교의 그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토익 점수가 모자라는데도 그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조건으로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자, 가장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채택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인사청문회를 쭉 보면서 뭐 굉장히 좀 그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뭐냐면 뭐 무조건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런 비난이 쏟아질 우려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라고 하지만 이제 뭐 다 이렇게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해주다 보면 이건 뭐 여당의 이중대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린 판단을 보면은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이 도덕성 문제에 좀 중심을 두고 그 중에서도 국민 여론이 좀 부정적으로 그 기류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해서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이제 몇 가지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 이슈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일부 좀 해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 여론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 전체 다른 후보자들과는 다르게 청문 채택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어제 열렸던 인사청문회 3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열렸는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인물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 정권의 인사 배제 기본 원칙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가지 이상이 위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명 과정에 이런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어제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거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의 내용에 대한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뭐 죄송하다는 부분, 잘 모른다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특히 뭐 현안에 대해서는 좀 외교 현안에 대해서 장관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어제 청문회에서 이제 2가지를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도덕성 검증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이나 역량 부분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정책이나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 의무고시를 통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강경화 후보자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부 그 뭐 사드라든지 아니면 북핵이라든지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할 때 현안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사드 관련해는 이제 가장 큰 현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런 외교 관련 부분은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이나 새로운 그 시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이제 도덕적 흠결 관련해서는 이 그 위장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편이나 딸의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 사과를 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그 이 부인과 아니 남편과 딸들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 이 재산 관리를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뭐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뭐 다른 그 이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뭐 의원들의 이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제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이제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좀 어떤 그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능력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꽤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도덕성 검증에서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왔습니다만 엄마의 마음으로 한 일이다까지는 뭐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데, 그 세대주가 그럼 누구냐? 그 여고의 그 학교 선생님이 사는 곳이고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세대주로 돼 있던데 그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17년 전 일이라고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명확하게 해명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을 들을 때 이게 지금 이 후보자가 정말 진실되게 상황에 대해서 과거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는 것인지 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요. 도덕성 문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뭐냐면 과거에 살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위장 전입을 했다라든지 뭐 재테크를 해서 뭐 부동산 뭔가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살아오면서 이력들이 생겨난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건 이제 과거에 뭔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해명하고 사과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잘 통과됐던 후보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입니다. 과거의 문제들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상당 부분 좀 설명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 과정을 앞두고 내진 청문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의 도덕성 문제 아니라 과연 정직하게 설명하고 있나라는 현재 도덕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과연 그렇게 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위장 전입을 했는지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뭐 국민의당 의원들도 그렇고 오히려 여당 내에서도 좀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과연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이렇게 사과하고 해명하고 다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그 아직 뭐 국민의당의 뭐 캐스팅 보트는 쥐고 있다고 합니다만 입장만 정해진 것이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나눔의 집 할머니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강경화 후보자가 어제 했던 그 발언 중에 위안부 문제는 이건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발언을 좀 들어보시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그리고 배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협정을 사실상 무효하고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장관들 사이에 어떤 구두로 합의한 부분이고 구두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불가역적이고 그리고 뭐 최종적인 그런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밝혔기 때문에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시사한 것이죠. 예. 그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뭐 사드 관련해서도 어쨌든 뭐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뭐 양국 간에 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그 소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 상당히 그 좀 어려움에 봉착한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더군다나 국민의당이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도 반대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예. 물론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국회 그 추경 예산안 통과라든지 아니면 정부조직법 통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강경화 후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강경화 후보자의 그 배지, 이 배지는 나눔의 집에서 나눠준 배지라고 합니다. 여성 단체들도 지금 현재까지 거론되는 뭐 여러 장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청문회까지 간 후보자는 강경화 후보자고 여성의 내각 입각 수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도 낙마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외교부 수장으로 최초 이제 여성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유리천장을 뚫는 상징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여성 단체들은 이제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이 과거에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등장했던 이제 후보자들, 뭐 그 강료들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결격사가 크지 않다 이런 어떤 평가들 내리면서 오히려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론 추이를 좀 면밀히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현재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강력한 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런 어떤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그다지 만약에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야당들이 반대를 해도 이제 어떤 임명을 강행할 뭐 일종의 명분이 생긴다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인적인 흠결 부분 또 이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나 뭐 여성단체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국민 여론을 보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갈 텐데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국회 의석상 아마 국민의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만 딱 더 짚고 넘어가죠. 자, 지금 뭐 청와대도 국민의당의 입장이 발표가 된 이상 어떤 그 판단을 내리고 어떤 전략을 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뭐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라든지 당장 이제 지금 그 앞으로도 또 청문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여야 관계를 상당히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할 그런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강경화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이제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어쨌든 뭐 시간을 좀 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예. 이 강행은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실제로 전에 뭐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뭐 그렇게 강행한 사례가 여러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제 향후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들렸죠. 야당 의원들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쟁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어제 청문회 모습 정리해드리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고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그 일단 5.18 그 사형 선고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 사실 뭐 그때 당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도 한번 이제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후보자가 그 진심으로 사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 이제 시대상 사회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충분히 그 입장이 좀 전달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또 반면에 이제 통합진보당 정당에서 한 당시에 이제 소수 의견을 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신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통합진보당이나 어떤 그 이석기 당시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당시 의원에 대한 뭐 그런 옹호가 아니라 국가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을 낸 것이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냈는데요. 예. 아마 그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어떤 그 직무상 이게 이제 국가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인 소신들을 밝히면서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청문회 주된 어떤 관심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뭐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과거의 판결, 뭐 통진당 해산 소수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미 헌재 소장이 되기 전에 헌법재판관이 될 때도 한 번쯤은 다뤄졌던 문제 이게 조금 뭐 새로운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개인 비리라고 할까요? 뭐 흠결이라고 할까요? 그걸 관련해서 이제 유일하게 부인이 농지법 위반을 한 그런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산의 땅을 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반드시
본인이 이제 그걸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을 하지 않고 이제 위탁경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이제 다분한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18 관련 뭐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그런 어떤 소신을 밝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법조인으로서 뭐 본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5.18 관련 이 버스 기사 사형 판결을 내렸던 부분은 5.18 관련 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히 직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선 기간 중에 이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지원 의원 어제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SNS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죠. 이러자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 하면서 뭐 작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내용 장미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리죠.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쓴 글에 정진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댓글을 달아 화제입니다. 내용이 좀 그런데요. 챗 점점 어떤 글이었길래 이런 댓글이 나온 걸까요? 박지원 전 대표는 며칠 전 SNS에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내용인즉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와 개혁 조치는 국민을 감동시켰지만 협치를 잘 하려면 큰 그림을 그릴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낙연 총리 인준안 때처럼 앞으로의 청문회에도 국민의당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이죠. 대선 전만 하더라도 아침마다 문재인 후보를 비판해서 문모닝으로 불리던 박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당시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측도 하지 못한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요즘 박 전 대표의 글이나 말을 보면 별명을 문생큐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를 둡니다. 변심한 그를 향해 정 의원은 채시라는 외마디 댓글을 남겼습니다. 뭔가 못마땅한 게 있을 때 쓰는 말이죠. 장난스레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 박 전 대표는 다시 웬 챗하며 응수했고요. 실제 두 사람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격없이 이런 댓글도 오갈 수 있었던 거겠죠. 이번 청문회 전국에서도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고민도 깊습니다. 찬성하자니 여당 이중대라는 비판이, 반대하자니 호남 민심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 후보자는 채택, 일부는 불가라는 입장을 조금 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중진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이른바 사쿠라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박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책 잡혔나 오락가락해 사쿠라 정당인가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러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박수친다고 민주당 이중대냐? 우리는 국민의 이중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앞서 국민의당 입장도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채택 불가하지만 김상조 후보자는 조건부 채택,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한다. 계속 앞으로 모든 전국의 고비가 이렇게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박지원 전 대표의 어떤 그 입장들 굉장히 관심 받을 만한데 뭐냐면 어설프게 지금 초반에 잘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야당의 어떤 모습보다는 대접받으면서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가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가 선출된 당시에 굉장히 각을 많이 세울 거다 이런 어떤 관측이 있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 여론도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국민의당이 좀 우호적인 여당과 어떤 이제 협조 관계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기류로 가지 않겠나라는 관측을 내게 만드는 모습인데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야당들이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이라고 했잖아요. 챗이란 말이 우리 왜 치 그런 말이랑 똑같은데 뭔가 못마땅할 때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약간 챗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특급 도우미라고 불렸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석방되던 모습 화면 좀 어둡습니다만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영수랑 같이 공모했던 떡감 도우미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 지원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석방 소감 못 듣겠습니다.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1심 선고까지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첫 석방인데요. 한마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사실 국정농단 사건의 처음에는 뭐 같은 공범, 뭐 사실 지금도 공범 혐의는 있습니다. 로 봤다가 특검에 아주 도우미가 되면서 제2의 최순실 PC 처음에 그 변호인단이 이 태블릿 PC가 우리 게 아니다 이러면서 문제를 삼았던 거에 아주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제2의 태블릿 PC도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불리한 뭐 증언이라든지 진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재판장 검찰 진술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가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뭐 이러면서 최순실 씨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카인 장시호 씨가 직격탄을 날린 셈이었고, 예. 그 특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를 적용을 해서 다시 영장을 치는 방법으로 이제 구속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혐의 같은 걸 추가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 구속 시한 만료에 따라서 석방을 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에서도 좀 많이 협조를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증언을 통해서 좀 상당히 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어쨌든 다른 그 피의자들과 달리 본인은 이제 석방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하면서 향후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어제 석방되던 날 정유라 씨의 아들이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이 화면은 공개하지 않도록, 물론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 또 방송하지는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아들 들어온 화면까지 저희들이 보여주는 거는 좀 다른. 정유라 씨가 이제 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뭐 아쉬울 게 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고, 정유라 씨의 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이제 정유라 씨도 계속 어쨌든 구속 영장이 이제 기각된 것뿐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 아마 이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현지에서의 어떤 생활비나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명들을 설명들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관련 이야기들 속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뭐 엄마가 다 어머니가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이제 이 현지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뭐 업무방해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사 속에서는 어떤 돈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떤 이제 진술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좀 많지 않겠나, 어떻게 설명해낼지 좀 그 부분 관심이 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4번 치러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합니다만 국민들은 더 힘듭니다. 하루빨리 진상이 좀 규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일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이동호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